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Y. 선거제 관련 난상 토론이 예상됐던 민주당 의원총회가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핵심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인데요. 의총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그렇게 어수선하지 않아요. 오늘 어수선한 이유는 다 네. 엑스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거제 얘기도 조금 어수선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거는 뭐 내부에서 당연히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보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대로였다면 이제 오늘 의총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내일 갑자기 연기가 되면서 네. 지금 민주당 기류 어떻게 읽고 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의견이 팽팽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신으로서는 그 표의 등가성 그리고 대표성 이런 걸 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는 게 그거 이제 분명히 맞는데 예.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편법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국민의힘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도 한 20석, 많게는 30석 정도를 갖다가 미리 저쪽에다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 이제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는 게 유명무실한 거죠. 그걸 하더라도 국힘은 관계없이 그거를 이제 만들 거니까는요. 그러면 이제 일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순전히 국민의힘의 목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이제 이른바 주류적인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이라고 하는 게 정말 나라를 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윤석열 정부의 이 퇴행을 막는데 절대적으로 과반이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제1당이 되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20석에서 30석을 저쪽에다 주면서 시작하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 위성 정당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되지만 그리고 국힘도 같이 약속을 하면 근데 이제 국힘은 절대로 그걸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동반한 병립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아니 어제 민주당에서 75명의 의원이 이제 네.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위성정당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 내용 봐서도 그래도 못 절대로 안 막는다고 된다. 보시는 거고. 네, 못 막고요. 왜냐하면 페널티 이게 기본적으로 페널티 제도거든요. 예. 페널티 제도인데 페널티 제도 가지고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만약 2년 안에 이걸 만약 합당을 하거나 그러면은 국가 보조금을 줄이겠다. 네. 50% 줄이겠다. 근데 뭐 국민의힘이 돈에 연연하는 정당이 아니니까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이 나오면은 지역 그 후보를 일정 이상 내라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뭐 그거 가능하죠. 그거 가능하고도 남을 사람 아니 지금 출마할 사람들은 뭐 그야말로 돈 바구니를 싸고서 다 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못 막는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적으로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위헌 소송에 들어가거나 뭐 오늘하고 그러더라도 그건 이미 버스는 떠나고 난 다음이니까 굉장히 네. 어렵다. 뭐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의 폭주 또 과거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 더 나쁜 세상을 막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해주신 얘기랑 바로 그게 연결되는 것 문제 같기도 의식이죠. 합니다. 이 원칙과 현실 사이에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가령 지난번에 그게 가능했던 거는 문재인 정부였고 그리고 당시에 정의당에 상당한 푸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그리고 그때는 위성정당이라는 걸 생각도 못 해봤던 그랬었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법안 처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근데 위성정당을 만들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왜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다 국민 여러분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딜레마인 게 지역에서 더 많이 뽑히면은 비례에서는 하나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만약 그 지지율이 높으면은 더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당을 만들면 다른 정당에서 그걸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굉장히 고민하고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거라고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이탄희 의원이 어제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거든요. 당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험지에 가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의 결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탄희 의원은 혼자서 결단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걸 본인 지역구의 불출마 선언으로 그걸 갖다가 큰 정책을 갖다가 통과하라는 그런 조건이 될 수는 없죠.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결단을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탄희 의원 혼자 개인의 운명보다도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이 더 문제가 되는 지금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제가 이탄희 의원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스스로의 가격을 너무 크게 본인의 운명과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너무 비슷하게 등가로 보시는 거 아닌가. 조금 저는 오만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니 왜냐하면 그런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불출마 하시겠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지역구는 굉장히 좋은 지역구거든요. 그 전에 표창원 의원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문직 출신의 국회의원은 굉장히 선호하는 데이기 때문에 또 신인한테 저기를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지역 주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탄희 의원 용인정 불출마 선언이 나오자마자 한쪽에서 용산 출마론이 또 거론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지역에서 한동훈 대 이탄희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요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보시기 전에 이렇게부터 하셔야 돼요. 아니 한동훈 장관 지금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윤석열이 황태자라고 그러지만 또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지역구로 기어 들어가려고요? 쉽게 하려고요? 저는 그것부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출마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지만 용산에 출마한다라는 것 자체의 그 전제 같은 게 웃기는 거예요. 저는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은 저는 뭐 한동훈 장관 출마하든 안 하든 별로 출마를 하는 게 사실 민주당에는 더 괜찮다는 생각은 하지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순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게 더 강화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용산은 지금 이제 제가 옛날에 용산에 출마했었습니다. 18대 때. 네, 그때 이제 세 개를 잘려져서 제가 분할이 되는 바람에 제가 그때 못했었는데. 그때 낙선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여당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한 데거든요. 근데 그렇게 쉬운 데로 들어간다. 거기다가 이태원 그 참사가 있는 거를 못 막은 그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약 수사에 관련된 이런 문제까지 있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기어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거에다가 우리 귀중한 이탄희 의원을 거기다 붙이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구라면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용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탄희는 이탄희고요, 한동훈은 한동훈이고요. 왜 한동훈하고 이탄희를 붙이려고 그러세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기자들이 쓸데없이 사람들을 정치를 말이죠. 그런 식으로 게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게임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가령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잡겠다, 계양을로 가겠다 이런 소리 하고 출마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런 것도 쓸데없는 정치적인 수사고요. 뭐 명령대전이라고도 얘기했는데. 뭐 그런
갈 저기 뭐 용기도 없으면서 원희룡 장관은 또 무슨 낯짝으로 정말 저기 총선에 나온다는 겁니까? 양평 장관을 그 장관을 그 따위로 해놓고 그리고 양평에 그 고속도로 건의 특혜 의혹에 대한 것도 해놓지도 못하고 네. 이러면서 어디 나온다는 겁니까? 저는 하여튼 저기 뭐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원희룡 한동훈 거론되는 것도 네, 거론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쪽에서 지금 말하자면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인용한 혁신위원장 나올 때부터 이건 시간을 벌기 위한 거다. 네. 근데 지금 그게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혁신이 뭐 조기 해체까지 얘기가 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공공연하게. 상황이라서 내일 30일인데 아마 내일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그거 해체는 뭐 당연한 거고요. 조기 해체할 거고요. 그 이유를 어떻게 하느냐. 김기현 대표는 물러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 또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마땅치 않고 김석기 최고위원은 갖다 세워놨고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케미네 문건이 또 나올지 무슨 또 특별 수사가 나올지 모르죠. 그거야. 예. 민주당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이낙연 전 총리가 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날이선 발언을 했습니다. 아유 좀 진작 좀 하시지 더. 예. 아니, 네네. 뭐 어떤 날이 리더십과 또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민주당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면역 네. 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 네. 굉장히 선명하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이게 총선을 앞둔 몸풀기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몸 푸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하자면은 이제 이른바 차기의 대선에서의 이 지지율도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총선에서는 또 이른바 낙연계라는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비명 반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려고 들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냥 한계가 뚜렷해 보여서 저는 네. 그게 한계가 아니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죠? 어디에서?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심판이 더 중요한 와중에 예. 이재명에 대한 비판 가지고 그렇게 들 수가 있느냐. 아마 지금 마지막으로 이재명을 흔들어서 마지막에 어떻게라도 비대위로 가보거나 이런 꿍꿍이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멘트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평가. 이제 면역 체계는 오히려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전보다.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원래 윤석열 정부가 총선의 전략이 세 가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서구청장을 이긴다. 네. 그다음에 엑스포를 유치한다. 이 세 가지가 다 깨졌어요. 이건 뭐냐면 망상에 의해서 저는 다 망상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그릇된 판단 때문에 생겼던 거 이거는 다 윤석열 대통령이 키운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을 키워서 더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시킨 건데 이게 추석 바로 전날 결정이 된 거. 그것 때문에 예. 윤석열 정권은 그것 때문에 망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면역력은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낙연 전 총리의 평가와 반대가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굉장히 저항력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죠. 면역력이.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게 자꾸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을 흔들어서 구속시킬 수도 있을지도 몰라. 비대위로 갈지도 몰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리더십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예. 다만 지금 현재 아마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요새 국힘이 솔직히 지지고 볶고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뉴스를 국민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완전히 있습니다. 독점하고 네. 있잖아요. 이준석 신당, 뭐 한동훈 출마, 원희룡 출마,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인효한 의원 예. 막말 뭐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판단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직도 제가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건 시작은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시작합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진짜 게임이 시작하는 건 12월 중후반이 돼야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총선에 이 열이
달아오르기에는 아직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도 예열 중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힘은 정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5%로 지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들어 미리미리 막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이 뜨거울 뿐이지 지금 사실 민주당이 예열시키고 있는 이슈들 네. 이게 탄핵과 또 특검과 네. 그다음에 윤석열 심판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공천 작업에 대한 거 이런 거 대한 거는 솔직히는 이제 12월 말에서 1월 달이 돼야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진짜 게임은 12월이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비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사법 리스크는 이미 총선 전에는 없어요. 총선 전에는 이미 다 지난번에 구속 영장 기각된 거로 해서 그 전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계속 재판 출석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재판 출석은 해야죠. 그렇게 무리하게 나오라 그러는데 우리 사법부를 존중해야죠. 가가지고 저기 받아야 되고 그것도 아마 2월 달 정도쯤 되고 나면 아무래도 재판 저거 자체가 줄어들긴 할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재판 자체가 되게 선거 한 2달 정도 앞두고 나서는부터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당무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훨씬 더 젊으시고요. 훨씬 더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시니까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예. 네. 요새 조금 멘탈은 괜찮은데 요새 아마 조금 체력은 조금 예전보다는 딸리시겠죠. 아무래도 단식 때문에 영향으로. 이후에. 네. 그 비명계를 공천학사라면 총선 지원 유세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도 해서 이제 비명계를 비롯한 야권 비주류나 무당층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구심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니 공천 학살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는 솔직히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나와서 지원 유세 해달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부르실 거면 김진애 부르십시오. 제가 아마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이건 농담입니다. 예. 네. 이번에는 용산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보도하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당연히 봤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저께 영상도 보고 어저께 영상도 보고 오늘도 이제 또 9시에 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다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위상이 영부인이에요. 네. 아무리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아크로비스타에 살았더라도 영부인이에요. 영부인이 그런 미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미팅을 하시는데 앞에 경호가 뚫린 거 아니에요. 경호에서 체크를 안 하니까 손목시계에 찬 카메라가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경호원 거쳐서 들어간 장면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뭐냐면은 선물을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예보를 카톡으로 미리 얘기를 했고 카톡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하는 말이 위에서 비서실에서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 쪽에서는 당연히 그거 가지고 위에서 비서실 쪽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당연하게 당연히 뭘 가지고 온다라는 게 예고가 들어오면은 그런 사람은 거기서 딱 잘라야죠.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향수도 받고 화장품도 받았잖아요. 그것도 부적절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걸 받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 들어와서 말로만 왜 이런 걸 또 사오시냐. 자꾸 이런 거 사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걸 물리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밤 9시에 왜 만납니까? 왜냐하면 저거 하는 게 이게 밤 9시에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는 비즈니스 우먼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더 자유분방한 이런 거는 있으셨겠으나 그러나 영부인이 되셨으면은 이제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걸 받은 게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함정 취재다 운운한다 하더라도 이거 서로 간에 아는 사람끼리 오케이를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 아니고 들어온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는 거를 오케이 해준 거 아닙니까 여사께서.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에서 증거가 나왔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아, 근데 오늘은 어떤 주제 대화가 나올지 그게 무서워요. 근데 이번 저는. 건을 두고 또 논란이 있는 게 이게 함정보도 몰래카메라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재 윤리 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요건 또 별개의 문제기도 합니다만 요건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그거는 분명히 따져봐야 될 건 게요. 함정 수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굉장히 명확해요. 네. 함정 수사를 허용하는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위가 있고 그런데 함정 취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라마다도 그렇고 사회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가령 유럽이나 가령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함정 취재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자기네들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실세라든가 아니면 뇌물 범죄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하기 위한 취재, 함정 취재는 허용한다. 아니 허용한다라기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증거를 보도하는 거를 걱정하지 않는다. 네. 이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MBC는 아직 그런 보도 준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 취재인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MBC로서는 보도를 안 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의 기준에 따라서. 아직 기준이 없지만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MBC 기자가 도저히 그건 안 되겠으니까 이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서울의 소리나 스픽스에 나와서 저기를 한 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기를 한 건 이건 뭐냐면은 가치가 있다. 이건 보도의 가치가 있다. 과정이지만 이거는 권력 실세의 뇌물이나 현장에서의 문제를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취재밖에는 방법이 없다. 네. 솔직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취재를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누가 그걸 취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건 보도할 가치가 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과정에서 어떻든지 간에 일단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대통령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정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입장이 안 나오죠. 예. 요 건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더 압박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이게요 작년 정확하게 녹음이 됐던 시점이 작년 7월이더라고요. 7월이고 그다음에 최 목사라는 분이 처음에 만난 게 김건희 여사 뭐죠? 그게 피로연이 아니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취임식 피로연이 아니고 당선 환영 연이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이루어진 건데 1년 동안 선물도 돌려받지 못했고 이건 받을 의사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 아마 그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됩니다. 최 목사가 왜 이거를 장 기자한테 제보를 했느냐. 거기에도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그냥 공익적인 마인드만 해가지고 한 건지. 그러니까 장 기자가 제보를 받은 게 보도에 의하면은 지난 9월 달이라고 그러니까 1년을 묵혀가지고 제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시중에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 테이프가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게 500개가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종류의 김건희 여사의 이런 것도 나올 게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얘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그대로 미룰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혹을 가지는 국민이 있다는 게 문제죠. 이게 뭐냐면은 아니 300만 원에 디올 300만 원에 백에 영접을 허용하는 영부인이라면 그것보다 더한 거는 더 잘해줬겠네. 이거 하나만이겠어? 다른 거 더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인사에 관련된 거 또 무슨 홍보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국민이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가지고 브리핑룸에서 하실 때 오늘도 그냥 죄송하다가 말만 하시고 그냥 들어가셨잖아요. 오늘 그냥 기자가 있는 김에 설명도 받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아예 거기에서 입장을 얘기를 하고 대통령으로서 이런 의혹이 생긴 거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거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밝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요 때가 뭐냐면은 최순실 태블릿 PC 나왔을 때
때가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근데 태블릿 PC에 처음 나오기 전에 그 왜 녹음한 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예. 무슨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 양장점에서 옷을 맞추는데 예, 대통령 옷 피팅하는 거. 옷 피팅하는 거 그거 가지고 최순실이 막 반말하고 막 이러고 그러던 거. 예. 그것도 일종의 불법 녹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조선일보인가 어디선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터뜨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탄핵 사태까지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겁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요. 저는 제가 이 김에 얘기 드리면 저는 뭐 1년 반 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건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내보내라. 제발 좀. 부속실 만들고 네. 대통령실에서 내보내라. 이거 하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예 내친 김에 하나 더 얘기하면 국힘에서 대통령 출당시켜라. 이거 두 가지를 제가 그거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마땅치 않을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뤄지기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내보내고 부속실을 만드는 거는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신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경호원도 이게 그래요. 부속실에서 비서에서 그냥 내보내면 아닙니다. 우리 경호 수칙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 디올도 다 열어보고 대보고 네. 다 이래야 됩니다. 이랬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대통령실이라는 권력의 호가호위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네. 영부인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멈추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랑 검사 2명 탄핵안 재발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일은 당연히 이제 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상정이 되는 건 확실하고 문제는 이제 모레 12월 1일 날 김진표 의장이 이걸 열어야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해야 이걸 갖다 되죠.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열릴 거는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일은 참석을 하고 예. 12월 1일은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참석을 안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은 열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이렇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보호하느라고 이렇게 법사위도 안 열고 130개 법안을 여야의 수싸움이 이렇게요. 사실 예산안 처리 시한도 이렇게 되면 또 지나게 생겼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무슨 그리고 얘기한 대로 우리는 위성정답 우리가 찬성 안 했기 때문에 위성정답 만들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고 뻔뻔하고 당당해요? 우리는 그래서 법안 법사위 안 열겠다. 네. 아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여당 아닙니까? 아니 야당이 그러는 건 야당이 가끔 가다가 정말 목리도 부리고 뭐 이럴 수는 네. 있는데 여당은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럽니까? 아니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만약 탄핵에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민주당에 대한 심판은 또 그 다음에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저번에 KBS 사태나 이런 거를 봐서 이거 봐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는 국회의 프로토콜대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것대로 하는 걸 가지고 그걸 못하게 대통령실의 의중을 봐서 못하게 만드는 여당은 지금 조금 너무 심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본인은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헌재에 가서 보자고요. 네. 헌재에 가서 판결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걸 미리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와의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